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초선 열전 코너입니다. 자, 초선 의원들의 쟁쟁하고 패기 넘치는 열정 넘치는 정치 만평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먼저 허은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뉴페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자 먼저 허 의원님께서 좀 환영 사나 해주셔야 됩니다. 네, 파트너가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그 네. 코너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장경태 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네요. 예. 장 의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각오를 하실 건지.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좋다는 의미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아까 뭐 패기 넘치는 초선 열전이라고 말씀은 정말 패기 넘치게 그리고 좋게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싸우지는 마시고요. 저희 많이 싸워서 바뀌었나요? 아니 싸우신 건 아니고 열정적인 토론을 하셨지요. 그 전에 많이 열정적이셨어요 예전에. 자. 먼저 오늘 이것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법무부가 어제와 오늘 2022년도 특별사면 대상자 추리는 심사위를 어제도 열었고 오늘 여는데 물론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도 그 대상에 들어갈 것이냐 하시기에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장철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각에서 그런 요구들이 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법무부가 지금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 민생사범 아니면 이제 모범죄 소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이 사면심사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전직 두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는 뭐 전혀 이 합당한 부분들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단 정치인이나 중대 부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 특히 법무부에서 이 심사하는 단계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뭐 어저께 이제 박홍기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 이만큼 이 사면이 이 뭐 대통령님이 어떤 식으로 이 생각하시고 뭐 논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사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에서도 이 두 분은 빠지는 게 맞다.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뭐 두 분에 대한 사면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다. 올해 성탄절, 내년 신년 특사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고려하실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인간적이고 뭐 인도적 차원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 전례를 좀 고려를 하면은 두 전직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수감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사실 오래됐잖아요. 가장 오래됐고 또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연세가 지금 7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지속적인 통증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도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찬성이 39.2%고 반대가 43.7%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여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탈당을 촉구했나요? 장 의원님?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방금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형 집행정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안 그래도 네. 이제 저도 뉴스를 보면서 네. 이 형 집행정지 그리고 이 탈당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국민통합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키워드가 국민통합이었죠. 네. 근데 이 국민통합이 되나? 이게 지금 이 형 집행정지든 뭐 방금 얘기한 사면이든 뭔가 이제 대통령의 탈당이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정말로 국민통합이 될까요? 여기서는 완전한 이 근거가 논리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에 이제 그 우리 사면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대선 전에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 더 커지고 일종의 이제 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네 마네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또 어떻게 보면 이 양측의 이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국민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대선 선거가 없을 때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토론과 논의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가 됐든 아니면 국민들의 정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모아나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읽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 갈등을 더 부추기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 뭔가 활용될 영향도 되게 많고 이 대통령의 탈당과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뭐 무슨 관례 이런 이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이 탈당했던 상황들을 돌아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특히 뭐 자식들의 일종의 이제 부패 비리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불거져서 좀 문제가 좀 생겼다든지 뭔가 여러 이제 그런 건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게 여당으로서 뭐 좀 더 부담을 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인데 저희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사이에서의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그 인선하는 등의 인사 실패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는 있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탈당 촉구,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촉구 이렇게 하면 국민 통합이 된다라는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안철수 후보께서 중도와 보수 표심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대구 방문하셔서 이명박, 박근혜 뭐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하신 건데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가 안철수 뭐 심상정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신 건 아니신지 그리고 사실 또 양당 후보의 실망감이 좀 높아지면서 그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제3지대인 안철수 후보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옮겨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그리 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분석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모두 가족 리스크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주춤한 것을 보고 뭐 선제적으로 그래서 보수와 뭐 중도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러한 지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던 새정치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말 그 자서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이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이 책이 어떻게 대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면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좀 미칠까요? 청년님?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제가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이 책이 출간된다라는 뉴스 정도만 접했는데 분명히 시기와 뭐 내용을 보면 그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뭐 없으면 뭐 이런 시기에 뭐 이런 류의 책을 특히 뭔가 옥중 노트, 옥중 서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기존의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이 지지하고 뭐 지금도 이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 를 뭔가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뭐 결집해내고 뭔가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닐 수는 있는데 꽤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요거를 계기로 삼아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읽힙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저도 내용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전에 그 사명 관련해서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그게 채널A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서치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 의견 들을까요 이제? 글쎄 저도 그 책을 아직 읽지는 못했고 기사로만 접하기는 했는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출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 박근혜에 대한 소통의 하나의 그 창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출판사 입장도 그렇고요. 그분에 대한 책이나 본인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이라던가 서운함에 대한 글들이 좀 담겨져 있던 것 같은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또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간 박근혜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인간 박근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그 전방 백골부대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 처우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먼저 허 의원님, 당내에서는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안전과 안보이기 때문에 그 국가안보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한 일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송년이기 때문에 위문 방문차 또 방문하시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안보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서 강원의 그 최전방이죠. 그 백골사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 의원님 백골사단 저는 가신가? 28사단이라고요. 무적 태풍 부대. 알겠습니다. 거기도 GOP 사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백골 부대가 육군 3사단이래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안보 의식이 대단히 투철한 그런 부대라고 하고 육군의 해병대라고 불릴 만큼 자부심이 아주 병사부터 사단장까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부심. 저희 아버지도 이거 출신인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장 의원님, 윤 후보가 이렇게 그 군인 처우 개선한 거 사실 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연령대로 봤을 때 일단 젊은층 그리고 남성들을 겨냥한 행보로 읽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20대 군대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 군대를 가기 전이나 직후나 이 군대에 대한 생각이 20대 남성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뭐 저도 20대 때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뭐 20대 남성을 겨냥한 거냐에 대해서야 뭐 충분히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방금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안보 이슈, 국방 안보 이슈라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2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 만한 그런 종류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구체적인 전략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이 그런 철학과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이 안보관에 녹여나 있을 때 그런 그 제대로 된 안보 의식과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그냥 표로 우리가 얼마나 할 거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보 자체에 대해서 얄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를 철저히 여기는 마음에서 안보 의식을 국민께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공약도 9월인가요? 10월부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안보가 철저하려면 사실은
일하시는 거의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복지가 되어야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군 복합타운과 같은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뭐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에 대해 어떤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나요? 그 국방 안보 관련해서 고민이. 그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헌정사 모든 정치인이 똑같이 다 했던 얘기. 그래요. 단 한 명의 제 생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이 군인들 특히 뭐 사병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할 거 없이 처우 개선해야 된다. 이 국민의 헌신에 그 보답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정말로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다 모두가 하고 싶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이 사병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과 제가 뭐 저도 이제 조금 10년이 지난 지는 넘었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만큼 최근에 처우 개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우리 사병들의 그 이 봉급 수준이 정말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수준까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 경로로 갈 거는 그거는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공약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게 그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론으로 저희가 뭐 방금 얘기한 복무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그 간부나 희생 지역이나 아니면 그 이 4년 복무 부사관이나 징집벽 중에 선택적으로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개 열거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지금 장병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어요. 군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군대 있을 때 가끔 이렇게 그 저희 이제 운동화에 번호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제 번호가 훈련병 때 번호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끔 이렇게 이 그 신발을 내려다 봤을 때 되게 혼자 좀 외롭고 왜소해짐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그런 생활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이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외로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지 좀 섬세하게 접근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요하다. 저도 저 부분을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윤 후보가 현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 공약이 바로 민군 복합타운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그 병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하고 군인 가족이 가장 힘든 게 병원을 가는 거랍니다. 뭐 접경지대에 계시는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뭐 소아과, 안과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그 기사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윤 후보가 그 신지혜 90년생 페미니스트를 영입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사실은 뭐 당 내에서도 특히 흔히 말하는 이대남들 이분들이 이제 뭐 탈당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저 허 의원님 상황이? 네, 여러 가지 뭐 말씀들도 많이 듣고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부분을 저도 알고 사실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신지혜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자 한 이유는 뭐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함께 만나기로 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저희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그 새시대의 김한길 위원장께서 사실 이게 별도 조직으로 윤 후보 직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영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뭐 그 지도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당의 기본 방침이 어긋날 때는 좀 제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신지혜 씨가 얘기했던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당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당에서는 제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위원장께서 생각했던 영입 효과, 뭐 외연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또한 우려 지점도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논쟁적 영입이다, 파격 영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에서는 그 변절이라고까지 했던데요. 네. 예, 장 의원님, 이 신지혜 대표의 영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논쟁적 영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제목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뭐 다른 진영에서 뭔가 이제 그런 이런 종류의 영입이나 어떤 정치 행위를 평가절하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온 평가들이 오히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잡탕밥 얘기 하시기도 했고 하태경 의원님도 오히려 그 산불에다가 바람 부는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당내에서 하시는 거고 뭐 이준석 대표조차도 사실 조금 이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같은 당 내에서의 평가가 이런 사례가 이런 전례가 기존에 있었나라는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후보 캠프가 가지고 있는 외연을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는 있지만 사실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 저기 표가 있어라고 하고 그 표에 대해서 달려드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과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 외연 확장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수준의 이거는 실제로 의도했던 표의 확장성이 있기나 있을까 싶은 약간 굉장히 이례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지혜 대표가 이제 그간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어떤 정체성이나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른 분이라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당에서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새시대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가능한 여러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대위의 그 여러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결국 그 영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우려하는 바도 저도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거고 신지혜 대표도 또 국민의힘의 그 울타리에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색에 좀 잘 물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빨간색 목도리 불렀는데 그래서 당의 본인의 색을 좀 무리하게 주입시키려는 그러한 행동은 안 하실 것 같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옷은 녹색 입고 오셨던데요. 목도리는 빨간색. 녹색 당에서 이제 빨간으로 변한다라는 의미인가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현 정부의 차별화 정책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 계속 이제 호응해서 내년 보유세 뭐 동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최초에 급등하던 시기에 그 문제의식이 다 같이 조금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건 부동산이 안정돼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미리 해놨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공시가격이 워낙 공시지가가 이 실제 실거래가에 비해서 너무 이제 낮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90%까지 차근히 확대해 나가자, 높여 나가자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이전에 있었던 얘기고 근데 막상 부동산 급등기와 요걸 올려가는 기간이 이게 두 개 맞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면서 공시가격 그 이 퍼센트도 같이 오르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부터 이거는 일종의 속도 조절이나 뭔가 약간 이 로드맵의 재정 이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당내에서도 그리고 여러 분들이 좀 갖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구체적으로 후보가 이 일종의 이제 단계 재조정이나 약간 더 유연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저희도 그 구체적
구체적으로 뭐 세율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예. 어쨌든 원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 부담의 연착륙을 통해서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하고 실제로 이 부동산 세제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던 거라서 네. 그 정책 목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허윤호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런 방향은 원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비판할 거는 정말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그 핵심 대선 전략이 제가 볼 땐 말 바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26번째 그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 부동산 대란이라던가 세금 폭탄 사례 유발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을 내걸고 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분입니다.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거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이에 따라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나 올라서 이미 보유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미 병들고 병든 다음에 약 방문하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닥친 지금에 이르러서 국민의 세부담을 걱정하는 척하니까 누구라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 같다라는 거고 당정이 지금 불일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작년 10월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불과 1년 만에 당정협의 뒤집겠다고 나서는데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난색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당정 협의 없이 대선 후보 혼자 급격하게 정부 정책을 유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정책의 난장판이다. 이 이슈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만나셔서 또 토론 또 이어가시죠. 그러시죠.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